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기승전결 딱 한 사람을 위한 1인 미용실 서비스를 진행하게 된 신정섭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주요 내용들은 미용시장의 트렌드와 변화, 두 번째 1인 미용실 창업하기, 세 번째 1인 미용실 운영과 관리 노하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이나 의문이 가시는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그 부분도 같이 질문과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용시장의 트렌드와 변화입니다. 우리가 왜 먼저 미용시장의 트렌드와 변화를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고객이 변하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이 시장의 트렌드와 변화, 또 과거에 어떤 트렌드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을 하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트렌드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용 브랜드의 변천사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도 초반에는 저희가 이제 프랜차이즈 대형 미용실이라고 하는 미용실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대형 마트나 쇼핑몰 이런 곳들에 이제 미용실들이 본격적으로 입점을 많이 했고 활성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이제 창업 상담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가맹 문의가 많았고 대부분의 미용하시는 분들께서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하기를 선호하셨습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 미용실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도 커야 되고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다 보고 또 한정적으로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상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셨지만 실제 많이 하지는 못하셨고 대부분의 하셨던 분들이 독점을 가져가는 시장으로서 저희 프랜차이즈 미용실들이 성장을 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용시장이 참 많이 발전을 했었습니다. 고객들한테 다가가는 미용실들이 프랜차이즈 미용실이 이런 서비스와 이런 기술력과 이런 대우를 나한테 해주고 나는 그만큼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들이 자리 잡혀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 중반이 되면서 저희한테는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바로 SNS입니다. 이 소셜미디어라는 것들이 활성화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미용시장의 프랜차이즈가 만연해 있던 시장에서 그거에 대한 컨셉을 가지고 새로운 컨셉을 만든 미용실 또 신규 브랜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미용이라는 서비스 자체가 기술력에 대한 그런 중점도가 예전에 높았다고 하면 이제는 가격 경쟁력, 컨셉 여러 가지 부분들이 미용실의 성공에 대한 그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2010년도 주반에는 저희 기존에 있던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이외에 많은 미용실 브랜드들이 생겨났고 또 젊은 상권 아니면 또 새로운 상권 신도시 이런 곳들을 중점으로 해서 많은 미용실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이후 2010년도 말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새로운 브랜드의 미용실과 또 기존에 하셨던 개인 미용실의 원장님들이 복합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미용실 춘추 전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발생됐던 크게 첫 번째 문제점은 가격 경쟁력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제 너무 미용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집 건너 하나, 또 한 건물에 미용실이 2개, 3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태반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미용실과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이제 과도한 경쟁이 붙었던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에는 어떤 브랜드는 성장을 했고 어떤 브랜드는 도태돼서 없어지기도 했고 그 사이 동안 또 다른 컨셉의 새로운 미용실들이 계속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시점이 지나고 나서 이제 2000년도 초반이 되면서 코로나라는 또 저희한테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또 겹치게 됐었고 또 기존에 너무 많은 과도한 경쟁의 미용실 시장에서 새로운 또 미용실에 대한 컨셉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어찌돼 보면은 가장 많은 영향으로 언택트나 아니면은 소자본에 대한 그런 창업시장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그거에 대한 하나가 1인 미용실, 또 공유 미용실 이렇게 새로운 컨셉의 미용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1인 미용실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작게 소규모로 하는 1인 미용실들이 상당히 있었지만 공유 미용실은 또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시도 이렇게 해서 이제 1인 미용실과 비슷한 컨셉으로 나온 거지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1인 미용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인 미용실의 변화에 대해서 한 번 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용 브랜드가 이렇게 세대별로 따라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럼 미용 시장에 대한 또 변화에 대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저희가
저희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지만 고객이 변했나? 아니면 사회적인 환경이 변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먼저 미용 시장은 저희가 레드오션이라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경쟁 회사의 상품하고 저희가 유사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 광고, 서비스 등의 판매 전략에 집중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미용 기술은 이제 거의 비슷해. 이제 평준화가 됐어. 브랜드와 개인 미용실과 일반 1인 미용실들도 기술은 다 똑같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격, 아니면 광고, 아니면 부가적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그런 시장으로 변화되었었습니다. 이제 그런 레드오션 가운데서 이제 블루오션을 찾은 또 업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바버샵이라든지 남성 전문샵, 염색방, 저가 미용실, 또 기술력을 어필한 미용실들이 나오게 되는데 바버샵 같은 경우는 남자만을 위한 그리고 또 고가의 그런 미용실이었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성화됐다라고 보기는 힘들었었습니다. 또 남성 전문 미용실은 또 바버샵과 별도로 남자 고객만을 이용을 하지만 좀 더 바버보다는 대중적인 이미지로 다가가서 남성 전문에 대한 탈모나 아니면은 커버할 수 있는 아니면 펌 이런 정도의 시장으로 하지만 아직까지 프랜차이저가 되고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또 염색방은 동네별로 너무 많이 또 한동안 유행을 했었습니다. 또 이 염색방에 또 활성화된 이유 자체가 미용실에 와서 염색을 하는 시장보다는 집에서 셀프로 하는 염색 시장이 워낙 커졌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가격에 대한 단가를 맞춰서 염색방을 운영하는 시장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저가샵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경쟁사하고 상품이 유사하기 때문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이제 내세워서 미용실을 하게 되는 저가샵들이 생겨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고객들한테는 좋은 입장이었지만 실제 저희가 미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또 오너로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구조 자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일하기 힘든 환경에서 그거를 창업하신 창업주분들은 이득이 좀 큰 그런 이제 시장으로 가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 확 올라왔다가 지금은 거의 또 확 빠져 있는 그런 시장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들도 가격에 대해서 내가 지불한 만큼의 가격에 대한 서비스와 그거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싶어 했지만 이 미용이라는 시장 자체가 가격이 싸다고 상품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상품이 떨어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장이 그런 시장이 있었습니다. 또 기술력이라는 거는 또 특수한 뭐 펌이라든지 아이롱이라든지 그런 전문화된 샵으로 해서 열펌을 강조화해서 그런 기술력을 어필한 매장들이 있었지만 고객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좀 대중화된 이미지보다는 또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블루오션 샵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대중화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이 세분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브랜드가 독점하던 미용 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가 바뀌었고 환경이 변화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신규 브랜드들이 계속 생겼고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다양한 미용실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내가 갔던 가까운 미용실을 찾던 브랜드샵을 찾던 이제 이런 시장에서 내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미용 시장이 세분화됐기 때문에 저희 미용 시장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그 다양하게 변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빨리빨리 파악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또 하나 미용 시장의 큰 변화 이유 중에 하나는 SNS입니다.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객이 예전에 미용실을 찾아가는 기준 자체가 상당히 단순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브랜드 미용실은 당연히 시설이 좋아, 가격이 좀 높지만 서비스가 좋고 브랜드니까 머리를 잘할 거야 라는 그런 앞면리의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객들은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기준이 예전에 미용실 정보를 습득할 기준이 없었거든요. 직접 가봐서 느껴보고 경험해봐야 가족들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도 데리고 오고 이런 시장에서 내가 직접 가보지 않아도 SNS라는 것을 통해서 그 매장이 어떤 컨셉이구나, 선생님이 어떤 분들이 계시지, 어떤 환경이구나, 내가 가면 어떤 가격적인 혜택과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에 대한 습득력들이 예전에는 젊은 층들의 위주로 해서 그게 이루어졌다고 하면 이제는 아예 그런 온라인 플랫폼 자체가 이제 시장이 완전히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제를 하시게 되면 어디 가서 인터넷에서 모바일에서 상품을 구매하실 때 현금을 내고 사시거나 아니면 마트에 가서 직접 장을 보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는 형태가 됐고 주기가 상당히 빨라졌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채널 자체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파악하는 정보를 습득하는 기준 자체가 SNS 쪽으로 변했고 거기 안에서 또 매장들은 이미 준비가 된 것들은 그 안에서 고객과 이미 소통을 하고 있었고 그럼 고객들은 그거에 대한 기준으로 구매 방식을 결정을 해서 빨리빨리 예약을 하고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고객들은 그만큼 소비 패턴 자체가 변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주기가 저희가 생각했던 저희가 준비하고 대응하기에 대한 시간보다 너무 빠른 시간, 너무 단기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젊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모바일에 익숙하신 분들은 정보에 대한 습득이나 또 아니면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빨랐지만 기존에 오랫동안 저희가 미용실을 운영하셨던 분들께서는 이거에 대한 환경적인 변화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고객과 소통을 하고 싶고 나도 SNS를 하고 싶고 하지만 이 SNS라는 거는 어떤 정해적인 매뉴얼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에 대한 왜 SNS가 필요한지 고객들이 왜 SNS를 하는지에 대한 니즈를 찾고 그거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의 역할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는 오로지 매출 향상을 위한 그런 채널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접근 방식 자체가 고객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 미용실이 왜 이렇게 유행을 하게 됐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겠지만 저희가 다양한 키워드를 통해서 1인 미용실이 운영되고 유행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창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 그리고 뭐 동업을 해서라도 투자를 받아서라도 혼자 하기에는 부담스러워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소규모 창업, 1인 창업, 1인 기업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팽창을 했고 혼자서 내가 회사를 운영하고 또 가게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과 툴들이 너무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1인 창업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또한 1인 창업에 대한 이제 수요가 생겼던 것들이 하나의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생계형 창업이었습니다. 미용실은 예전에는 일부 미용실들은 대부분 생계형 미용실이었지만 그게 시스템화되고 브랜드화되면서 투자형 창업으로 이제 변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브랜드 미용실들은 대부분 고부가치 사업으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대형 평수화해서 매출을 극대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생계형 창업이 아닌 투자형 창업으로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용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포화가 됐고 고객들의 변화가 빨라졌고 그러다 보니 이게 생계형 창업으로 계속 변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갔습니다. 그러려면 저희는 사람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비용 자체가 가장 큰 게 인건비다 보니 그러면은 내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선 내가 혼자 해야 가장 이익률이 크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생계형으로 창업을 시작하시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기보다는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내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벌어가면 돼라는 인식들이 생겼던 거고요. 그거에 연관해서 이제 소규모 투자. 기존의 브랜드 미용실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략 3억에서 한 4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 40평 기준에 2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직원들을 쓰고 나가는 비용이 높아지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고 그거에 관련된 노무 문제들, 세금이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뭐 임대료 부분이든 계속 물가가 오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시술 단가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소규모 투자를 이제 선호하게 됐던 것이고 보통 우리가 1인 미용실을 하실 때 투자로 예상하시는 금액대가 평균적으로 1억대를 이제 가장 많이 선호하시고 적게는 그거보다 한 8천대까지도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을 투자해서 내가 일을 해서 가성비를 뽑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1인 미용실을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 다음은 아까 전반에 말씀드렸던 SNS. 왜냐하면 이제 고객을 유치하거나 예전에는 내가 브랜드를 광고를 하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아니면 기술력이나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 고객한테 접근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내가 혼자 운영을 해도
SNS라는 창구를 통해서 고객과 소통하고 고객을 모집을 하고 고객과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SNS라는 게 상당히 되게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시장을 통해서 내가 예전에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됐던 미용실의 고객과의 접점을 온라인으로 확대를 하게 되니 뭐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정말 다양한 채널 안에서 고객과 소통하며 모집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안에서 그 예를 들면 예전에 저희가 강남 쪽에서 유명하게 이제 유행했던 일명 뭐 블로거 샵이라고 하죠. 블로거가 한창 유행했을 때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고객들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매출을 가지고 성공했던 미용실들 많이 보셨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거에 대한 채널 자체가 월등히 넓어졌기 때문에 나 혼자서도 충분히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워라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용을 하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새로 시작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미용사로서 이제 내가 기술 배워서 미용사가 되고 나중에 원장이 됐을 때 그런 목표와 꿈들을 물어보면 수익보다는 워라밸에 대한 그런 니즈들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내가 정말 힘들게 일해서 많은 돈을 가져가고 손님을 많이 받아서 정말 입에 단내가 난다 그러죠. 소위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그렇게 일하는 것보다 내가 적정만큼의 금액을 벌고 또 나머지 시간은 내 인생과 내 생활을 즐기고 싶어 라는 이제 그런 인식들이 강해진 거예요. 저희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또 일을 하시다 보면 일반 직장인들처럼 주말에 쉬지 못하고 점심에 밥도 먹지 못하고 주 6일 동안 계속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내가 결혼을 하거나 또 육아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직 젊어서 여러 가지 내 인생을 더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니즈들이 강해졌기 때문에 1인 미용실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예약 시간에 맞춰서 받고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현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내가 미용실을 차리기 전에 항상 다 일을 먼저 하실 거잖아요. 디자이너 분들이 다 이제 미용실을 하시는 건데 이제 내가 이제 미용실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내가 받는 있는 급여 자체가 항상 보면은 그 작다고 느끼실 거예요. 뭐 기본 정착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도 있으시고 인센티브로 전환돼서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만약에 오너의 입장이 됐을 때 그런 인건비를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너무 또 비싸다는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라는 건 또 계속 올라갈 거고 이 인건비를 줘서 그 인건비에 대한 효율이 또 나올 거라는 고민을 갖게 되다 보니 차라리 내가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게 되었습니다. 그 인건비라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용실을 운영을 하면서 가장 많은 지출 40에서 50% 정도의 지출 비용을 인건비로 저희가 나가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사람을 쓰지 않고 내가 직접 운영을 해야 수익이 커진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시고 이제 1인 미용실을 또 유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구인난입니다. 이 미용 시장 자체가 저희가 예전에는 미용고등학교를 나와서 미용대학교를 가서 또 브랜드나 아니면 어떤 매장에 입사를 해서 교육을 받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턴 생활을 하고 또 디자이너가 돼서 초급 디자이너가 되고 그렇게 되는 양성하는 그런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견뎌내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미용대학교에서 한 학과에 6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나중에 학과제로 나눠서 피부나 네일이나 뭐 메이크업이나 이렇게 해서 헤어나 분류가 되게 되는데 실제로 그 친구들이 60명 중에서 미용 쪽으로 나와서 배우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채 20%가 안 되는 현실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미용을 시작하지 않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어차피 최저임금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힘들게 가서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최저임금을 받으니까 월급에 대한 메리트가 없을 거고 두 번째는 힘들게 내가 대학교까지도 나왔는데 2년이란 또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장에 가서 또 다시 인턴 생활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양성되는 친구들이 없어지고 또 많은 젊은 친구들이 빨리 매장을 오픈하는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 실제 매장에서 사람을 구해서 쓸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 내가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주변에 우리 선생님이 좀 더 있어야 매출도 가고 내가 좀 더 편해질 텐데 인턴을 좀 붙여주셔야 내가 좀 더 매출을 많이 하고 편할 텐데 하지만 실제적으로 매장에서 한 디자이너가 나갔을 때 그 디자이너가 다시 채워지는 주기 자체가 상당히 길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아, 진짜 사람 구하기가 힘들구나. 그럴 바엔 내가 차라리 혼자 하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코로나인데, 코로나를 이제 겪으시면서 매장에서 평균 매출들이 정말 많이 떨어지셨어요. 예전에 미용 시장에 갖고 있었던 가지고 있는 평균 매출대가 점점 내려가기 시작하고, 고객들의 방문 주기가 점점 길어지고, 이러다 보니 이렇게 내가 많은 돈을 들여서 브랜드 미용실이나 대형 미용실을 했을 때 유지하기 힘들겠다라는 모습들을 많이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혼자 하면 내 인건비 정도는 가져가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또 1인 미용실을 하시게 됐던 상황들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들로 1인 미용실을 했지만, 지금 아래 말씀드린 부분들, 한정된 객수, 내가 혼자 일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객수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단점이 있고, 또 매출의 한계, 또 매출이라는 거는 객수와 객단가를 곱한 게 매출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객단가도 많이 높지 못해, 객수도 많지 못해, 그럼 당연히 매출의 한계는 느껴질 거고, 또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고객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브랜드나 아니면 대형샵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분위기나 서비스나 그런 것들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지만, 이거는 1대1과 고객들로 접점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아니면 고객에 대한 피드백들이 바로바로 나오고, 그거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다 했지만 그분이 원하는 니즈와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구현이 안 되면 바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다른 데들은 이 선생님은 좀 못해도 그래도 다른 선생님은 잘하겠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 번 더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면, 1인 미용실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면 바로 고객들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용 시장의 트렌드와 이런 상황들을 보고 내가 미용실을 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용실을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아까 운영과 창업 두 가지인데,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셨던, 또 제가 가장 많이 해왔고, 200개 넘는 매장들을, 미용실을 오픈을 해보면서 겪었던 것들은, 창업을 하시는데, 물론 내가 하는 일이고, 미용이니까 다 똑같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던 부분들이 가장 컸었고, 준비하는 기간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짧으셨었어요. 이거를 준비를 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짚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창업입니다. 미용이든 외식이든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내가 돈을 들여서 내가 사장이 되는 그런 창업 시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뭐 기술은 기본인 거고요. 어차피 면허업종이니까. 근데 스스로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오픈을 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 건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컨셉으로 갈지에 대한 스스로를 좀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시술 능력입니다. 이 시술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는 머리를 잘하고의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라, 최신 트렌드에 대한 헤어스타일들이 있을 거고, 그 시술 트렌드에 대해서 내가 해봤을 때 진짜 지금 온라인에 나와 있는, 아니면 고객이 유행하고 있는 그 스타일들을 100% 다 뽑아낼 수 있는지, 그것들이 고객들이 다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만큼 고객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용실의 상권 특성상 연령대가 다양한 곳도 있지만 한정되어 있는 곳들도 있어요. 어떤 상권은 젊은 위주의 머리들을 보통 하는 매장들이 많고, 어떤 곳들은 연령층이 높은 고객들 머리를 하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을 보면 내가 남자 머리는 잘하지만 연령대가 있으신 여자 아주머니 머리들은 잘 못해. 또 어떤 곳들은 내가 여자 머리는 정말 잘하지만 남자 머리는 또 어려워. 하지만 또 젊은 애들 머리는 또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편차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커트, 펌, 염색, 아니면 클리닉,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내가 다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내가 이 기술들을 요즘 유행하는 거, 베이스는 다 똑같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게 펌, 드라이, 시술은 다 똑같지만 그거를 어찌됐든 최신 트렌드 하는 것을 포장을 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시술 능력을 내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한 이유는 뒤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은 경영 능력이에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께서 보면은 오랫동안 일은 많이 하셨어요. 내가 선생님으로서 매출 2천을 하고 3천을 하고 내가 고객을 응대하고 매출을 올리는데 정말 최고야. 근데 그걸 베이스로 대부분 오픈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막상 오픈을 하기 전에 아까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미용실이라는 구조 안에서도
헤어 시술 이외에 처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기존에 근무하셨던 매장에서는 원장님이 계시고 매니저가 있고 점장이나 관리자가 있고 인턴들이 있어서 각자 그 매장에서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업무들을 서로 분담해서 역할 분담으로 운영해서 시스템이 돌아갔었고, 나는 고객과 응대해서 시술하는 게 주 포인트였어요. 근데 실제 내가 창업을 해보니 나 혼자서 이제 여러 가지 분담했던 그 일들을 혼자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매장 관리, 그 매장에 대한 순익 분석, 또 마케팅, 고객 응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럼 창업하기 전에 그거를 경험해 볼 기회가 대부분 없으셨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창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어디까지 알고 있지? 과연 미용실 창업했을 때 세금은 뭘 내야 되지? 그럼 뭐 어떤 경영이라는 것들 준비를 해야 되지? 뭐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은 또 고정 고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진짜 매출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내 단골 고객이 150명, 200명이 고정적으로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정도의 고객들을 오픈을 했을 때 그 고객과의 유대 관계가 정말 끈끈해서 이분들이 다 오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나가서 오픈을 했을 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매장에서 바로 옆에 가까이 오픈을 해도 돼요. 하지만 이게 사람이 상도이라는 것도 있고 기존에 근무했던 매장 원장님과 관계도 있고 이러다 보니 조금 더 애매한 거리에 이제 위치를 해서 점포를 찾기 시작하시게 되더라고요. 기존 고객을 버릴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고객들이 가게 또 좀 멀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가볼 만해 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실제로 가봤더니 기존에 정액권을 끊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내 고객이지만 다 환불해서 내가 올게 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 정액권이라는 것들은 가족 단위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형제나. 그러면 남편한테 이제 이거 환불하고 딴 데로 옮길 거야. 난 여기가 좋은데. 또 이렇게 해서 고객들이 안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하나는 그 끈끈한 유대 관계라는 게 나를 보고 오시는 손님도 있지만 브랜드를 보시고 오시는 손님도 있을 거고요. 그 매장 환경에 주차가 편해서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나의 뭐 출퇴근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편의성에 의해서 오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내 단골 고객이지만. 그러면 그 안에서 따라오시는 고객들이 진짜 50% 이하는 떨어져 나간다고 생각하고 오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봤을 때 그 50%도 가서 내가 또 운영을 하다 보면 그것도 유지를 해야 되는 그 나중에 몫으로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고정 고객과의 유대 관계, 정말 이분은 내 스타일이 좋아서 내가 시술이 마음에 들어서 오시는 분들이야 라는 그런 유대 관계를 한번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객과의 뭐 고객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어떻게든 찾아오시려면 찾아오시는 분들인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다음으로는 창업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용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인테리어예요. 그럼 인테리어 비용 이쁘게 좋고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보증금 포함해서 한 8천에서 1억이면 내가 오픈을 하겠지. 그렇게 되면 내가 이 정도 매출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이익을 가져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 운영비에 대한 생각은 안 하세요. 벌어서 메꿔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게 1억이란 예산 안에서 만약에 오픈을 저희가 한다고 하면 최소한 2, 3개월치에 대한 이상의 운영비는 가지고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창업을 하다 보면 항상 내가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오버가 돼요. 이 비용이라는 게 막상 내가 해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해봤더니 이게 또 더 들어가고, 뭐 기자재를 구매하려고 했더니 이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이게 더 눈에 들어가니까 또 이게 더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빠듯하게 오픈하는 케이스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리고 또 대출까지 받아서 오픈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진단을 해보시고 오픈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좀 짚어드릴게요. 먼저 이제 창업을 계획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게 되면 먼저 점포 개발하고 상권 분석을 하시게 돼요. 점포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했던 아니면 그 바운더리 아니면 내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이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돈이 된다고 하고 상권이 좋다고 하면 과감하게 좋은 상권을 찾아가실 필요도 있다라는 정확한 분석이 좀 필요하세요. 이게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 임대차 계약. 이것들은 뭐 계약 조건이라든지 상가 파악이라든지, 예전에 보면은 상가 계약을 해 놓으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간판을 못 다는 거,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는데 부동산만 말만 믿고 계약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내가 다 점검을 해보고 건물주의 성향도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은 임대차 계약이 중요한 사항들이 있고요. 또 인허가 사항은 뭐 다 아시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특이한 점은 요즘엔 통신판매업을 추가해서 사업자에 등록을 하신다는 거. 예전에는 뭐 두피, 도소매, 제품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지만 요즘엔 통신판매업은 꼭 필수로 추가해서 영업신고나 사업등록증을 내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인테리어는 어떤 업체를 선택하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인테리어 검색 인스타나 아니면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업체들을 경험을 하실 텐데 꼭 미용실을 했던 업체를 이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공에 대한 것들보다는 최소한의 동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꼭 경험이 있는 업체를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경험 있는 곳을 하셔야 나중에 하자라든지 아니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경우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또 다음으로는 기구나 제품들을 구매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창업 비용의 부담 때문에 중고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중고와 신품의 가격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샴푸대, 시술 의자 이런 것들을 중고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차피 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무조건 전동으로 샴푸대는 가셔야 되는 상황인데 매장이 좁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동에 대한 동선이 안 나오게 되면 반자동이라도 최소한 신품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고 미용실에서 가장 불편함을 느꼈던 고객들이 이제 장소를 보면 항상 샴푸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객한테 해줄 수 있는 또 1인 샵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들은 고객과 오래 소통하면서 고객이 편안하게 어떤 분들은 얘기하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혼자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좋아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활용할 때 내가 계속 얘기를 하고 고객과 접점을 갖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곳에서 고객과 서비스와 이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메뉴 및 프로모션인데 1인 샵들 보면 이제 정액권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기존 고객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을 뭐 굳이 할인을 해서 묶어놔야 되냐? 근데 정액권이나 이제 횟수권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정액권을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기존 고객들은 원래 오실 분들인데 내가 뭐 할인을 해주고 묶어놓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왜 하는 거냐 하면 객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손익 분석을 하고 할 때 객수 대비 그 다음에 객단가, 쿠폰 매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정도로 안정된 객수가 몇 명인지를 내가 파악을 할 수 있고 그거 대비 신규 유입률을 파악을 해서 내가 예상 매출과 아니면 손익 분석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액권이라는 건 할인을 해주지만 그만큼 객수가 확보된다라는 거. 평생 고객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분이 이사를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액권을 가지고 예상 객수를 확보해낸다는 부분. 그리고 또 직원을 하나 더 있고 1인 샵이지만 뭐 둘이서 운영하실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객수를 서로 채워갈 수 있는 부분들로 이제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온라인 마케팅인데 아까 이제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SNS, 블로그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하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간이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뭐부터 다 해야 되면 너무 좋은 건 알겠지만 이게 시간과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업체들을 많이 쓰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해봤을 때 이걸 보고 오신 고객인지가 정확한 성과 분석이 안 되고 신규 유입률이 성과가 미비하고 이러다 보니 또 하다가 말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뒤에 한번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면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보통 1인 샵이나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미용실은 작든 크든 들어가야 되는 필수 요소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최소 한 달이라는 기간을 저희가 받아요. 그 이유는 또 점포를 임대했을 때 렌트 프리 기간이 보통 한 달을 주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빨리 끝내더라도 최소한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준비들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창업 비용입니다.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 보증금 뭐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 10평에서 20평 정도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나 간판, 별동사 이런 비용은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용 기구나 제품, 약 시술 제품까지 포함해서 약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게 되고요. 소모품이나 비품, 그다음에 고객 공대 물품들을 하게 되면 약 한 1,0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평에서 20평 기준으로 잡은 기준은 보통 1층에 만약에 미용실을 하시게 되면 1인샵 기준
보통 상가가 나오는 것들이 한 12평, 15평 정도가 보통 임대 상가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10평에서 20평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한 대충 창업 비용은 임대보증금 포함해서 한 8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점포 개발하고 상권 분석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부동산에 가서 이제 물어보세요. 이 지역에 미용실 할 만한 데 있나요? 아니면 오다 가다가 임대 물건을 보시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제가 이제 짚어드릴게요. 저희가 우리나라에 상권이라고 하면 크게 이제 세 가지 상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대형 상권, 중형 상권, 소형 상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중형 상권 같은 데는 이제 마트 이런 데들이 중형 상권에 포함이 되고, 대형 상권 같은 경우는 복합 쇼핑몰 이런 것들이 대형 상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실 업종은 소형 상권에 들어가는 업종이에요. 소형 상권은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중화가 되어 있는 업종들이 많이 있고요. 가격대가 중저가의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는 업종들이 보통 소형 상권에 들어가 있어요. 또 소형 상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고인 상권이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객층의 변화가 많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대형 상권 같은 경우는 뭐 강남역을 예를 들어 드리면 고객층의 변화가 정말 다양합니다. 연령대도 다양하고 고객층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뭐 외국인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소형 상권이라고 대형 상권을 말하는 건데, 저희는 그런 상권에도 들어갈 수 있지만 밑에 써놓은 것처럼 브랜드 경쟁력이 있다면 미용실은 언제든지 중대형 상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희가 대형 쇼핑몰에도 들어가 있고 백화점도 들어가 있고 마트에도 입점이 되어 있고 대형 상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소자본으로 하고 있는 1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소형 상권에 들어가는 그런 특색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업종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형 상권에는 어떤 업종들이 들어와 있는지. 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빵집, 우리가 잘 아는 뭐 또 김밥집, 치킨집.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런 브랜드들이 작은 브랜드들이 아니잖아요. 베이커리나 치킨집들이, 김밥집들이 다 전문화된 프랜차이즈고 대형 업체들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한 업종 자체가 소형 상권에 들어가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소형 상권에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형 상권에 들어가지만 대부분 소형 상권에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판매 시설 같은 경우는 정육점, 반찬 전문점, 그러니까 거주지가 많은 데일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서비스 업종에는 세탁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들어가는 상권을 봤을 때 상권이 정말 좋아 보이고 대형 뭐 중형 상권하고 소형 상권을 헷갈리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임대료 수준이나 아니면 향후 매출을 하고 고객 확보에 있어서는 주변에 이런 가게들이 있는 곳 위주로 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동네 미용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주택가에 있고 아파트 입구에 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곳들의 시장 자체가 너무 커졌어요. 거기에 있는 나올 수 있는 단위의 점포들의 매출 자체가 프랜차이즈화되고 브랜드화 되면서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1인 미용실도 경쟁력을 가지고 예전만큼 동네 미용실이 아닌 그런 브랜드가 프랜차이즈가 운영할 수 있는 정도의 매출대까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권에 가셔서 고객층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 주기를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머리를 할 만한 사람인지, 어떤 물품들을 자주 구매를 하는지, 그리고 유동 고객과 고정 고객에 대한 수요. 근데 보통 고정 고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면 아파트만 보통 많이 보세요. 세대수가 뭐 2000세대 이상이 있으니까 이 고객들만 다 와도 뭐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집객시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필수로 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어요. 은행, 병원, 이런 집객시설들이 모여있는 상권들이 이 소형 상권 중에서도 좀 좋은 상권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유동이 받쳐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유동 상권에서 보면은 직장인들도 포함될 수 있고 학교나 관공서까지 포함될 수 있는 상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정 고객은 그 아까 말씀드린 주택이나 아파트의 배우 세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좀 이렇게 아이러니한 부분들이 있어요. 신도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요즘에 새로 생기는 뭐 재개발도 많이 되고 신도시가 이제 계속 활성화되다 보니 저희가 서울 외곽권으로 해서 경기권으로 이제 많이 이제 미용실들이 입점을 하고 의뢰를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일 중요했던 부분들이 인프라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상권에 대해 형성은 좋지만 직원을 구인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에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고 좋아하시는데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 대부분 입주하시는 성향들은 대출금을 갖기에 바쁘세요. 소비 능력이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세요.
기존에 있는 상권들은 이미 연령대가 있으시지만 그거에 대한 뭐 대출금에 대한 부담이나 아니면 소득 수준이, 소비 수준이 오히려 신도시보다는 더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신도시도 물론 젊은 층들에 대한 이제 분들이 소비 수준이 높은 경우들도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신도시는 또 한꺼번에 확 같이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 특색을 나타내기가 정말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같이 딱 시작하면서 계속 경쟁업체가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에 대한 시장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기존 상권보다는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점포 개발을 하시거나 상권 분석을 하실 때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또 단기간 내에 나는 오픈하는 주기가 12월 대목을 모일 거야, 아니면 명절 전에 오픈을 해야 돼, 3월 신학기 전에 오픈을 할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언제까지 난 일하기로 했고, 이때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점포를 개발해서 계약을 하거나 상권을 보시는 거는 나한테 정말 맞는 그런 자리나 아니 임대 조건도 보셔야 되고, 그런 상권이 나와야 되는 것들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꾸준하게 내가 한 지역을 정해놓고, 예를 들면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일단 시단위를 정해놔요. 아니면은 서울, 경기, 도 정해놓으시고, 예를 들면은 경기도에 나는 일산이다. 일산에도 다양한 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떤 구에 하면은 참 맞을 것 같아. 내가 하는 고객층들이나 임대 수준이나 봤더니 그 구 안에서 이제 점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큰 범위를 생각하시고 점차 줄여가면서 그 구 안에서 이제 상가를 구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 상가를 구하는 것도 직접 다 발품을 팔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좀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보통 다 일을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쉬시는데, 그 쉬는 날 보통 몰아서 한번 싹 돌아보시거나, 그러면 일을 끝나고 늦게 가서 밤에만 보시거나, 보통 그런 경우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것들을 다양한 업체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온라인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점포들도 집을 구하실 때도 이제 부동산을 네이버나 아니면은 그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다 집이나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잖아요. 근데 상가도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동네에 있는 주변 부동산에다 물어보시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이 물건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이제 가서 부동산하고 얘기를 나눠보고 찾아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처음에 큰 바운드리에서 이제 줄여가실 때에는 그렇게 상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플랫폼을 이용을 하셔서 거기에서 많이 물건들을 받아보시고 좀 상가의 특성들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한 후시에 들어가시는 것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서, 직접 경험해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조금 시간을 단축해야지 이제 그 오픈하는 시기가 조금 줄어드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픈을 아까 말씀드린 그 시기에 맞춰서 오픈을 했다고 오픈이 갑자기 해서 예전에 소위 저희끼리 말하는 오픈바를 받는다, 대박이 났다, 이런 경우는 지금 거의 못 봤어요. 아무리 대형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형 상권에 정말 그랜드 오픈을 해서 광고를 어마어마하게 때린다고 해서 갑자기 고객들이 우르르 몰려오지 않아요. 이제는 그 매장이 어떤지 이미 정보를 습득해보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파악을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내가 자리 잡는 곳들이 있어. 그래서 그거 대비 훨씬 더 좋다라는 것들이 어필이 돼야 돼요. 근데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 건 정말 단순한 이유예요. 어느 날 갔더니 이 선생님이 휴무야. 그런데 다른 선생님이 해준대. 근데 마음에 안 들어. 다른 선생님이 와서 그 전에서 미안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더 잘해드릴게요 라고. 근데 그냥 얘기 없이 그냥 넘어가고 나를 대우해주지 않았다는 그 서운함 하나 때문에 10년 고객이 한순간에 떨어져 나갈 수 있고, 여기 한 금은 생겼던데 그때 가볼까? 이렇게 가시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이 점포를 구하시는 시기는 정말 길게 보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지금 1부 안에 준비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1부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들은 2부에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못한 부분들은 2부에서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